일단 1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 왜 나오냐면은요. 우리 이게 자동 결산이잖아요. 자동 결산이다 보니까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대손삼각비, 그 다음에 대변의 대손충당금.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세요. 왜 4번이냐면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손충당금도 적고 대손삼각비도 같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비용이 많아졌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빈 공간이나 그 위에 빈 공간에다 요것도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아껴 써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껴 쓰면은 남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남는 게 많으면 뭐도 많죠? 회사 돈도 늘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회사 돈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 은근 잘 물어봐요. 시험에서. 근데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어렵냐면 나올 때마다 물어보는 계정 과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걸 물어보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의 정답은 3번이세요. 거기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의제 매입세액은 취득 시점이고요.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가라는 게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일반적인 감가상각은 쓰면 쓸수록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득한 시점이 아니고 무슨 시점이에요? 사용 시점. 그리고 1번은 답으로는 안 나오는데 요거는 지문에는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빵으로 본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정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외울 때 이렇게 배웠죠. 무형자산은 일단 첫 번째로 저기 개발비리네. 저거 뭐냐. 영어권은 자가창출 안 된다. 유상 취득만 인정한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인데 이건 컴퓨터가 해주긴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하자.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그 다음에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취득 시점,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 그것도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3번 부채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부채라는 거는 빚입니다. 그래서 채무라고도 하고 타인 자본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남의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내 게 아니고. 그래서 1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반드시 때문에 틀렸어요. 왜냐면 우리 부채 중에 이거 있거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러면 이거 뭐 주기 위한 거죠? 퇴직금 주기 위한 건데 아시겠지만 퇴직금은 확정이 안 돼요. 왜 확정이 안 되냐면은 언제 그만두냐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퇴직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때문에 틀린 거예요. 대부분 확정되어야 한다. 이거는 맞아요. 대부분이라면 맞는데 반드시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부채는 대부분 과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돈 빌렸다. 아니면 뭐 과거에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 있는 거. 3번. 그 다음에 선수금은 유동부채. 이런 거 나오면 제발 이렇게 푸세요. 여기 가서 컨트롤 뭐요? F. 그 다음에 선수금.
그러면 유동부채 맞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당기순이익. 누락사항들을 반영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증감액은 얼마인가? 일단 정답 1번입니다. 왜냐면 이거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 이것만 보고 분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1번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 10만원.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수익이 늘어나면 이익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래서 10만원만큼 늘어난 거고,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일기확정 부가가치세 납부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납부분계는 이렇게 돼요. 차변의 미지급 세금 30, 그래서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30, 자산의 감소. 그러면 우리 이익이 늘어나려면 이익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려면 수익이나 비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은근 이런 문제 잘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냐, 이런 거는 회계가 될지 세무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꼭 이렇게 푸세요. 어떻게 푸시냐면 1번은 컨트롤 F 하셔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치시면 자본 조정 맞아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래서 꼭 그 지문에서 종류 같은 거 물어보면은 컨트롤 F로 꼭 찾으세요. 그 다음에 2번 유상감자가 이루어지면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상감자 붕괴가 이렇게 되거든요. 유상감자 붕괴가 차변의 자본금, 자본 감소, 그 다음에 뭐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그래서 순자산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순자산이 자본이에요. 순자산이 뭐라고요? 자본. 그래서 순수한 내 거. 그래서 2번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여러 번 적어드렸었잖아요. 우리 유가증권에는 주식과 사채가 있는데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요때에 비용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거기 보시면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이익 나면은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저기도 좀 잘 봐주세요. 4번. 4번처럼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 가서 보는 거예요. 여기 왼쪽,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본금부터 어디까지요? 이익잉여금까지. 여기가 자본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를 활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보던 게 정답이에요. 이거 교재 찾아봐도 없어요. 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2번은 보조부문 배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몇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있었죠? 직접, 관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중간이야.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정답은 2번.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아니고 보조부문 배부 차이예요. 2번은. 그 다음에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을 적용한 기말 제공품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법으로 하래요? 평균법. 그래서 우리 평균법은 이렇게 됐었죠. 평균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리고 요것도 같이 좀 기억하고 계세요. 모두 같이 기억하고 계시냐면 위에는 원가고요. 밑에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론 문제 풀이할 때 여러 번 설명드리긴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말이 400개예요. 거기 위에 써 있어요. 지문에. 그래서 말이 400개.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평균법을 적용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료비 먼저 구할게요. 그래서 재료비는 400개 곱하기 완이 몇 개예요? 완이 1200개. 그 다음에 400개 분의 초 플러스 당이죠. 초가 50. 그 다음에 당이 70.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다 대입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1200이래네. 120 나누기 1600 곱하기 400 하면 30만원 나옵니다. 요게 재료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무슨 비 구하셔야 돼요? 노무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노무비는 400만원에 50%니까 200개예요. 200개 곱하기 1200분의 200개분의 70만원 더하기 40만원. 그래서 우리 저기 균일 발생 노무비가 아니라 가공비. 균일 발생일 때는 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곱해서 2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0만원 나누기 1400 잠시만요. 110 맞죠? 그 다음에 완이 1200 나누기 1400 곱하기 200 하면은 뭔가 이상한데? 잠시만요. 없구나. 감사합니다. 여기 30이죠? 맞죠? 30만원 분의 40만원. 제 금액을 잘못 봤어요. 감사합니다. 70만원 나누기 1400 곱하기 200 하면 10만원 나와요. 금액이 딱 안 떨어져서. 저희 시험은 100개 나오면 95개 이상은 딱 떨어져야 돼요. 제가 금액을 잘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하고 30만원에서 얼마세요? 40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앞에 보시면 일단 요 공식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말 제공품이라고 물어보면은 뭐만 쓴다 그랬죠? 분모만.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라고 나오면 분모하고 뭐요? 분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기말 제공품이라고 나오면 공식 다 쓰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지문에 거기 보시면 기말 제공품이 아니고 완성품 한산량. 잘못 써드렸네. 그래서 완성품 한산량이면 분모, 단위당 원가면은 분모 분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얼마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기말 제공품 물어봤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공식을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매입액. 우리 재료비 구하는 공식이라고 있었어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지금 재료비로 쓴 게 300만원 있대요. 사용한 원재료. 그 다음에 기초하고 기말하고 1월 1일 기체 원재료 재고액보다 20만원이 더 크대요. 그러면 기초에다가 아무거나 쓰세요. 0을 써도 되고 100을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기말은 얼마가 더 크다고요? 20. 아니면 100만원이라고 써도 돼요. 그 대신 여기 뒤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120이 들어가면 됩니다. 얼마를 쓰든 상관없고 앞뒤가 몇만 차이만 나면 돼요. 20만 차이만 나시면 돼요. 그래서 320에서 이렇게 빼면은 300만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320인데 항상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꼭 공식 기억 안 나시는 건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다음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차별. 그래서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무슨 계정 외웠어요? 제공품. 또 여기에다가 왜 안 나와? 제공품. 그래서 짧은 거면 되죠.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대변. 맞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계정은 기초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기말 제품.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제품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계정의 대변이 아니고요. 제품 계정의 대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말장난 문제입니다. 결론은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제조원가. 제조원가 그러면 500번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몇 번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800번대. 그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는 노무비 더하기 제조간접비.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간접원가는 재료비하고 노무비 맞아요. 정답은 4번이에요. 판매 근로자는 제조가 아니고 판관비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1번. 11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관련된 거 진짜 잘 나옵니다. 시험에. 1년에 시험이 6번이면 3번 이상은 한 4, 5문제는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공급식이 좀 잘 물어봅니다. 이거 재무회계에도 나와요. 일단 1번 보시면 완성도 기준 지급 옆에나 위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이거 3가지인데 장기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다음에 폐업하면 폐업입니다. 요건 답으로 지금까지 꽤 많이 나왔어요. 폐업은 폐업하는 때. 그래서 뭐 폐업하기 전날, 뭐 폐업한 이유 막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해서 나온 적들이 꽤 여러 번 있으니까요. 거기 2번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답 3번입니다. 우리 수출은 외웠잖아요. 수출은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요때는 무슨 일 기준이요? 환가일 기준. 그래서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는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의 정답은 4번. 일단 우리 영세율이 적용이 되려면 완전 면세 제도라고도 하고요. 주로 이제 직수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외국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보내는 경우. 이때가 이제 수출로 잡히는데요. 왜 4번이냐면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는 요거는 국내 거래예요. 맞잖아요. 왜냐면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는 외국 사람이에요? 국내 사람이에요? 국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는 국내 거래라는 거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시면 직전 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8,500만원이래요. 우리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만이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다. 2번도 틀렸어요. 왜냐면 우리 저기 뭐냐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뭐 발행해야 된다고요? 영수증.
그 다음에 3번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모든 때문에 틀린 겁니다. 전액 매입세 공제 안 돼요. 일부만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 조금 내기 때문에 다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그런 부분하고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동산 임대업. 정답은 1번입니다.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해야 돼요. 2천만원보다 적으면 분리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가 일단 뭔지 아셔야 돼요. 분리과세가 뭐냐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는 거, 이런 걸 분리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리과세라는 제도를 둔 이유가 뭐냐면 금액이 작은 것 때문에 매번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액이 작은 것 때문에 세무서를 가거나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 가서 수수료를 내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쨌든 뭐 납세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액이 작은 것들은 그냥 세금 내면 땡. 근데 금액이 큰 거는 무조건 합산해서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1주택 소유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택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가구 몇 주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주택 이상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1가구 1주택만 갖고 있으면은요,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 일도 없어요. 맞잖아요. 근데 집값이 왜 올라요? 1가구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1가구 1주택이면 집값이 그렇게 오르더라도 막 엄청나게 올라갈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내가 주목적이 주거용이니까. 그래서 1가구 1주택은 세금을 적게 내도록 국가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그 집에서 사시면 세금 안 내요. 양도소득세로 10억이 나오든 100억이 나오든 한 푼 안 내요. 근데 막 뉴스에서 맨날 뭐 누가 집 팔아갖고 뭐 세금을 얼마나 떼는 등 그거는 다 다주택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후에 이제 1가구 1주택자가 되시면 비싸게 팔아도 세금 관련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뉴스에서 막 뭐 누가 뭐 세금 얼마 냈네 그런 거 보시면 막 어떤 분들은 막 국가가 날도둑 아니냐 그러는데 국가 날도둑은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은 집에서 사는 거주 기간만 채우시면 일반적으로 3년인데 3년만 채우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면 상관없습니다. 1번도. 근데 1번은 초과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익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선세금이 뭐냐면 먼저 받은 월세예요. 선자가 먼저 선자고 그 월세를 만약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내가 만약에 월세를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받기는 한 번에 3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월세라는 건 이 기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간별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15번 요런 것도 종종 내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번도 잘 받으세요. 일단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우리가 월급을 받으려면 뭐를 제공해야 되죠? 근로를 제공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주식매수 선택권은 배운 적은 없는데 주식매수 선택권은 그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 관련돼서 카카오뱅크였나? 어쨌든 그쪽에서 이거 주식매수 선택권으로 해갖고 직원들이 많이 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식값이 오르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그래갖고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 요즘 힘들다고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잉여금 나오면 무조건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잉여금은.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봐주세요. 3번도 정답으로 한 2번? 그러니까 3번 정도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거 종류만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맞추려면은 그 10개를 딸딸딸딸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거 외울 시간에 원가 얘기를 암기하시거나 아니면은 분계 많이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표 같이 실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원래 1시간 반이에요. 근데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절대 긴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해보면. 5월 1일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단기 투자 목적이죠. 그러면 무슨 증권이에요? 이거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래서 10,000원에 1,000 주면 1,000,000원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1,000,000원. 그 다음에 수수료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입니다. 200,000원. 그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하고요.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줬대요. 1,020. 그래서 분개하실 때 어떨 때 뭐 들어가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5월 6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 갔냐? 산불 피해 이재민. 그 다음에 원가 시가. 우리 앞에 봐주십시오. 우리 원가는 일반 전표. 시가는요? 매입 매출 전표.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부하셨대요. 기부는 좋은 일이죠.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걸 무슨 금이라 그래요? 기부 금 3,000. 왜냐면 여긴 일반 전표잖아요. 일반 전표면은 뭘로 보셔야 된다고요? 원가.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안 팔고 줬죠? 요때 꼭 써주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적용 8번 무슨 대체? 타계정 대체. 요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타계정 대체는 이때 하는 겁니다.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셨을 때.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자기 주식.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우리 헷갈리시면 꼭 컨트롤 F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찾아보셔야 되냐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고요. 자기 주식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다 자본 조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얘네 자본이거든요. 자본 나오면 무슨 처리요? 상계 처리.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6월 11일 천주에 10,000원에 샀는데 300주를 팔았대요. 그러면은 300주 곱하기 1,500원 하시면 315만원을 통장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 때는 1,000원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식은 30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300짜리 팔아서 얼마 받았다? 315만원 받았다. 그러면 더 받았죠? 원래는 이익이 15만원인데 거기 보시면 자기 주식 무슨 손실 있죠? 처분 손실 얼마 있어요? 3만원. 그리고 나머지만 이익되는 겁니다. 요거를 상계 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12만원 정리하시고. 상계 처리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익이 났으면 기존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 빼고 이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손해가 났으면은 기존에 이익 빼고 손해가 되는 거. 그래서 서로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처리라고 하세요? 상계 처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것도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저기 직원의 중대한.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분들이 이때 덜 틀렸었던 게, 안 틀린 건 아니지만 덜 틀렸었던 게, 잠깐 보시면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로 쓰는 거예요. 유형자산 무슨 차손이요? 손상 차손.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3천에서 550을 빼요. 왜냐면 우리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객은 장부가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450이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더 이상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것도 처음 배우는 거예요. 일단 차변에 요건 할 줄 아셔야 돼요. 대변의 기계장치 3천.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무슨 액이요? 누계액. 이거는 다른 문제에서도 여러 번 해봤잖아요. 550이고 기계장치 거.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은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못 팔고 없어졌잖아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연자산 손상 차손인데, 이때 많은 분들이 시험장 가서 맞췄었던 이유가 원래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프로그램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없애놨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넣으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손이 손실이란 뜻입니다. 이익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익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개정 과목이 8글자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하면 유형자산 손상차 손실이거든요. 네. 근데 유형자산 손상차 손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이렇게 나오면 4번 빼놓고는 일단 완벽하게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4번은 시험장 갔을 때 맞을지 틀릴지 몰라요. 그리고 분계 잘 하시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복습 많이 하면 늘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확정 기여요. 얘는 원래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우리 퇴직연금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급여형하고 무슨 형이요? 기여형. 그래서 급여형은 운용자산, 기여형은 퇴직급여. 그래서 요거는 원래 잘 나오니까. 그래서 7월 30일은 생산이니까 500번대 퇴직급여 500. 그 다음에 보통예금도 500.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 분계면은 그냥 세무에서는 그럭저럭 나온 거예요.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목표는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4개 이상은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문제 2번. 문제 2번은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매 확인서. 그래서 우리 영세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곡 신용장, 로컬LC 구매 확인서.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저기 시간을 계속 1시간 20분씩 드릴 건데 그거 푸시면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내가 현재 시간이 어느 정도 모자르는지 개인적으로 시간 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걸 좀 확인하시고 부족한 거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채울 수 있는 건 채워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8월 1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근데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매입의 면세입니다. 계산서 무조건 면세예요. 마케팅요. 차변에 800번대 우리 잡지를 뭐라 그래요? 도서 인쇄비 3만원. 그 다음에 안 줬다 미지 급금 3만원 정리하세요. 네. 아, 바보짓 했구나. 7월 15일 거 답을 안 써드렸죠. 그래서 매출에 뭐예요? 영세 쌍용 영. 또 대변의 제품 매출이 100개에 20만원이니까 계산기가 100개에 20 그러면 2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돈은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출금 얼마요? 2천. 그 다음에 8월 10일은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세요. 요거 두 개는 원래 좀 잘 나오긴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8월 20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카드 결제. 그 다음에 저기 생산부서 직원. 그래서 8월 20일은 매입의 카과예요. 왜냐면 이거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제주수산. 거기 밑에 있어요. 가맹점명의 제주수산. 그래서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500번대 복리후 생비 32만 5천원. 그 다음에 세금 32,500원이라고 거기 밑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다 합쳐서 카드로 결제했죠. 35만 7,500원. 무슨 카드요? 우리 카드.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9월 11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현금 영수증 나왔으니까 매출의 현관.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석규씨.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20. 그 다음에 세금 12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으로 판매했다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지문에 보시면. 뭘로 팔았다고요? 현금. 그래서 현금 얼마요? 132만원. 그리고 지금 요 정도의 메인 매출 전표면 메인 매출 전표는 쉽게 나온 편입니다. 꼬은 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9월 30일은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광고했죠. 매입과세 광고사랑 여. 차변에 800번대 광고 선전비 120. 그 다음에 세금 12만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132만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메인 매출 전표는 괜찮고 일반 전표도 뭐 세모치고는 아주 어렵게 낸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출 실적 명세서. 수출 실적 명세서가 나오면은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아까도 적었었는데,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선적일.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 환율하고 재정 환율.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일단 저거 먼저 볼게요. 1번 보시면, 그리고 여기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2년으로 해야 잘 들어가요. 2022년으로 연도는 그냥 애매하시면 2022년도로 넣으세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1번은 선적일이 빨라요, 환가일이 빨라요? 선적일이 빠르죠. 그래서 환율은 선적일로 보는 겁니다. 994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미국은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빨라요. 그래서 얼마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1080. 그 다음에 영국은 선적일이 빨라요. 그래서 1110.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의 수출 시점 명세서. 그래서 지금 4월에서 6월입니다. 그 다음에 13041200044589 X. 그 다음에 선적일자는 22년으로 칠게요. 4월 6일. 통화코드는 JPY 아니면 일본이라고 치셔도 돼요. 환율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엔화 나오면 이거 수출이나 외화 나올 때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외화 나오면 꼭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뭘로 나와요? 엔화는 꼭 0, 2개 제외하고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994원을 치시면 안 돼요. 9.94예요. 몇이라고요? 9.94. 거기에 994원이라고 치신 분들은 아직 엔화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엔화는 일반적으로 100엔당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머지 달러나 거기 프랑인가 이거 유로인가? 어쨌든 그 돈은 저거에 의한 거예요. 뭐에 의한 거냐면은 1달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엔화만 100엔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엔화 나오면은 꼭 공 몇 개 빼시라고요. 2개 빼는 거 그거 생활화 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려요. 그다음 외화는 3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없죠? 그러면 패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엔화 나오면 공 몇 개 빼라. 2개 빼라. 이거 기억 안 나면 또 엉뚱하게 넣기 딱 좋습니다. 시험 보실 때.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305-10011460X 그 다음에 2022년 5월 18일 미쿡. 그 다음에 환율은 1080원입니다. 왜냐면 환가일이 빨라서 6만. 그 다음에 130642514704 X 2022년 6월 30 영국. 영국이면 파운드인 것 같아요. 근데 달러하고 엔화하고 저기 중국 돈밖에 볼 일이 없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환율은 1110원. 그 다음에 외화는 75,000. 끝.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외화 나오면 지금 맞았냐 틀렸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닙니다.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장 갔을 때 맞출 수 있냐 없냐. 솔직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틀렸으면은 어떤 부분 틀렸는지, 그 다음에 맞췄으면은 정확하게 알고 맞췄는지 그렇게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시고, 나올 때는 항상 얘입니다. 그래서 엔화 나오면 꼭 공 2개 빼시고 그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일단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확정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새로 입력할 것.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요, 들어갔을 때 금액 뜨면 다 지우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금액 들어갔을 때 금액 나오면 다 뭐해라? 지워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신고서. 그래서 신고서로 들어오시고, 아까 연습하신 분들은 들어가실 때 저걸로 들어가셔야 돼요. 뭘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얘로. 그래서 이게 확정이니까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제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답 채우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한 개씩 보시면 일단 매출 자료 먼저. 그래서 매출 자료 보시면은요,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에 그래서 매출의 과세, 제품 직수출, 매출의 뭐요? 수출. 그럼 매출의 과세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1번. 그래서 매출의 과세는 1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억 3천에 2,300. 그 다음에 직수출. 직수출은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어디에다 넣으시면 되냐면 여기 6번. 왜냐면 직수출은 0세인데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6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6번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어떻게 넣으시냐면 6번에다가 4,500.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보시면 이제 매출 자료 끝났으니까 이제 무슨 자료 넣으셔야 돼요? 매입 자료 넣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매입 자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자료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입액 단 과세 매입액 중 공급가액 1,000만 원은 공장기계장치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기계장치요? 공장기계장치래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주시면은 됩니다. 어떻게 해주시냐면 일단은 매출이래네. 매입 과세의 일반은 9천에서 1,000만 원 빼서 8천이에요. 8천이고 그 다음에 고정은 1,000만 원. 왜냐면 기계장치는 그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배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먼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두 번째,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법인신용카드 거기에 사무용품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매입액 카과의 일반입니다. 왜냐면 사무용품은 저 소모품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안 하셔도 돼요. 뭐는 안 하셔도 되냐면 저기 뭐냐 고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구별하는 거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로 들어오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은요, 들어오실 때 여기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 일단 10번 10번에 8천에 얼마요? 800. 그 다음에 11번에 1000에 100.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여기에요. 41번. 그래서 카드 어디에다 넣는지 그것도 유심히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카드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등록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1번 가서 800에 80이에요. 왜냐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공급 대가. 그래서 공급 대가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뭐라고요?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수출. 그러면 이거 매출의 수출이에요. 그래서 매출의 수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여기로 와주세요. 예정신고 누락분은 여기 36번. 그래서 36번 오셔서 36번에다가 뭐라고 하세요? 36번에 얼마요? 300.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전자신고세액공제. 그리고 요거는 외우십시오. 네,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신고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확정신고당 10,000원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얼마를 빼라는 얘기예요? 10,000원을 빼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빼주셔야 되세요. 10,000원. 그래서 이렇게 빼면 되죠.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누르시면은 여기 한 20번인가? 21번 누르시면 여기 54번이 떠요. 몇 번이 뜬다고요? 54번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54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10,000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하나 남았어요. 뭐 안 했냐면 저기 예정신고 누락분에 직수출액 있어요. 저것 때문에 가산세를 하나 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산세를 안 내면은 틀린 게 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가산세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가산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가산세 하나짜리예요. 그래서 뭐만 하시면 되냐면 세금 계산서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영세율도 누락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누락을 어쨌든 하셨죠. 그래서 누락 관련돼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매출의 영세하고 매출의 수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3개월 걸렸으니까 25%. 그러니까 누락이라고 나오면 이거 뭐 때문에 헷갈릴 거냐면은요. 몇 번 물어보셨었는데 매입은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뭐는 안 해도 된다고요? 매입. 근데 이거 매입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근데 영세니까 낼 거는 없어.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아니야. 그러면 영세 관련돼서 하나 잘못했겠죠? 그래서 요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세요. 네. 안 나와도 3개월이에요. 네. 왜 3개월이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예정하고 확정이 3개월 걸리잖아요. 그래서 없으면은 무조건 3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3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25%에서 3750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뭐 맞췄냐 뭐 틀렸냐는 중요는 하지만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 가셔서랑 시험장 가셔서 어떻게 푸느냐. 그리고 가산세는 여기 26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영세율 가셔서
300만 원에 3,75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건 우리 저번 주에 풀었었던 것처럼 그냥 가산세 안 나오는 게 제일 속은 편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시험 내시는 분 마음인지라.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시면은요. 결산. 그래서 보시면 당사는 결산일 현재 일단 이거 먼저 해야죠.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 4번도 수동, 5번만 자동. 4번 어렵습니다. 4번 맞추신 분 아마 많진 않을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4번처럼 나오면 10% 안 돼요. 맞출 확률은. 일단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하나씩 보시면 1번 요거는 제가 세 줄로 풀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일단 취득가. 그래서 취득가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매도 가능 증권 1,500. 거기 써 있잖아요. 1,500 주고 샀다고. 현금 1,500. 그 다음에 2000X0년 기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0. 그 다음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300은 제외할게요. 칸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2000X1년 기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랐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 기존에 손실 얼마 있었죠? 300이 있었죠? 그래서 무슨 처리해야 돼요? 결론은 상계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700. 일단 정리하세요.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냐 단기 매매 증권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익 1,000만 원이라고 쓰신 분들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푼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풀었을 때는 이익 1,000만 원이 맞는데 요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은요, 만약에 이거 단기 매매 증권이면 답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1,000,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얼마요? 1,000이 아니고, 맞구나. 1,000만 원 올랐지. 1,000.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그래서 1,000만 원 양쪽 다 쓰신 분들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차이점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9월 1일 그 다음에 3,000만원 7%. 그 다음에 월할 계산. 그래서 앞에 보시면 3,000 곱하기 7% 곱하기 12분의 9월달이잖아요. 그러면은 9, 10, 11, 12에서 4개월입니다. 왜 4개월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월할 계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월할 계산이에요. 몇 분의 몇. 그거 하라는 힌트예요.
그래서 3,000 곱하기 7% 나누기 12 곱하기 4하면 70만원.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거래처에 대여했습니다. 대여했으면은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8월 31일 날 받기로 했지 아직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못 받았다 그래서 미수 수익. 그래서 결산할 때 요것도 많이 적어 보세요. 선급 비용,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적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성 장기부채랑 2년.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어디 갔냐? 우리 유동성 장기부채 언제 쓰는 거였죠? 유동성 장기부채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 부채가 될 때. 근데 지금은 반대 문제예요. 유동성이었다가 다시 2년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요때는 요렇게 됩니다. 차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2천만원 중앙. 왜냐면 이제 2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1년보다 길면은 뭐가 돼야 돼요? 장기 차입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 2천 중앙. 그래서 거꾸로 쓰신 분들은 유동성 장기부채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시면 액면가액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액면가 1,000만원이랑 액면이자율 3%랑 연결시켜 주세요. 액면가 1,000만원이랑 액면이자율 3%. 그 다음에 발행가랑 유효이자율이랑 연결시키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십시오. 요런 거는 그냥 한두 번만 더 보시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나올 확률도 적거니와 이거를 저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준비한다 그래서 100이면 하라 그럴 텐데 한 반반밖에 안 돼요. 일단 우리 이거는 외웠습니다. 뭐는 외웠냐면은 사채 발행은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요.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그 다음에 작으면 무슨 발행이요? 할인 발행. 그래서 지금은 할인 발행이에요. 왜 할인 발행이냐면 작아요. 이자율이. 그리고 거기 발행가액이 적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액면가액이, 그러니까 액면 이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액면가액이 1,000만원이고 이자율이 3%죠? 그러면 3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액면 이자까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실 거는 저기 발행가. 예, 그러니까 일명 이거를 유효이자라고 해요. 그래서 유효이자는 945350 곱하기 5%. 472767. 472767.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네, 내용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요렇게 돼요. 주는 이자를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472,767만큼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래 주기로 한 이자는 얼마 주기로 했냐면 30만 원 주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 액면가가 우리가 주기로 한 이자거든요. 근데 싸게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싸게 발행한 만큼 이자가 더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72767. 이거 틀렸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4번 빼고 나머지 다 맞추는 거에 초점을 잡으시는 게 더 좋으세요. 왜냐면 4번은 중급회계 쪽이라. 그 다음에 앞에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무조건 이자를 줄 때에 주기로 한 금액은 무조건 액면이자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이자만큼 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유효이자하고 그 차이 금액이 있거든요. 그 차이 금액은 그 뭐냐 기존에 이익 났으면 사채할증, 손해 났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하고 그 상각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도. 근데 이거는 되도록이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드리긴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5번 법인세. 이거는 외우세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게 자동 결산이잖아요. 여기 회계관리에서 여기 결산자료 입력 눌러보세요. 결산자료 입력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1월에서 12월 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쭉 내리세요. 그리고 요거는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60만원하고 800만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납세금 있거든요. 선납세금을 옆에다가 그대로 치세요. 그래서 그대로 치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꺼내세요.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 쳤어요. 860. 그 다음에 계산기에다가 거기 지문에 보시면 법인세 얼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2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00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빼기 860. 아까 여기에 입력한 금액이 있죠? 그거를 빼세요.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 나올 겁니다. 그래서 1340을 여기에다 치시면 끝. 그래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금액을 옆에다 그대로 치고 계산기에다 법인세 금액을 쳐요. 그 다음에 여기를 빼면 나머지 금액을 밑에다 해주시면 되고요. 잘했나 못했나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9번 끝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9번 끝에가 어디하고 똑같으면 돼요? 지문에 있는 금액하고 같으면 잘 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그 다음에 요거 꼭 누르셔야 돼요.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래서 전표 추가 안 누르면은 빵점 처리된다라는 거.
요 문제만. 다 빵점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5번 문제만 0점 처리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누르시면 그런 부분 좀 주의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1번 보시면 원천징수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연말정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론 풀 시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사무직에다가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권예원을 사원 등록하고 권예원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 그래서 사원 등록하시고 밑에다가 101번 권예원 89012325487554 그 다음에 입사년월일은 뭐 2021년 2022년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좀 지문이 좀 이상하게 나와갖고 7월 1일로만 넣으시면 돼요. 뭐 앞에는 22년이든 21년이든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 때는 정확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분 사무직이니까 10번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부녀자 해주셔야 돼요. 요 분은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적어드리고 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이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3천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총급여 3천이라고 준 거예요. 이거 하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꼭 요거 해주셔야 돼요. 요분.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구정민님 85042014345661 이분은 부예요. 왜냐면 돈 많이 벌어서 총구백 7천이잖아요. 본인은 얼마 벌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은 무조건 되는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보다 적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세대주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권정문님 600-324-1354-877 그 다음에 복권당첨 소득은 얼마인지 상관없고요.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됩니다. 거기 보시면 동거 비동거 나오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형제자매는 동거하고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는 동거 중이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 이 특별한 경우가 나왔어요. 뭘로 나왔었냐면은 몸이 아파. 그리고 잠깐 동안 따로 살고 있어. 이런 특수한 경우는 되는데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동거여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비동거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복권 당첨금은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일용직하고 복권 당첨 소득은 뭐라 그랬죠? 분리과세. 그래서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해서 요분들은 소득 없는 거예요. 거기에 5천이라고 나와도 복권 당첨금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미영님 620520232486 이분은 안 돼요. 왜냐면 거기 80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아들 구태성 170103314357 그래서 요분은 자녀. 그 다음에 오빠 형제자매 권우성님 850-112-145452 요분은 뭐야? 장애. 그리고 장애인 하실 때 요거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복지법인지 국가유공자인지 중증환자인지. 왜냐면 이거 확인 안 하면 틀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거기 밑에 거 보고 이론 풀 시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일단 부녀자는 3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부모는 남자 여자 다 돼요. 근데 부녀자는 누구만 돼요? 여자분만. 그 다음에 경로우대는 70세 이상. 예. 그 다음에 장애인은 이제 장애인에 해당되는 건데 시험 문제가 국가유공자일 때도 있고 중증 환자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번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는 요 밑에 나오잖아요. 7세에서 20세. 그리고 출산 입양은 올해 출산하거나 올해 입양했을 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를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출산 입양하실 때는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넷째일 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넷째부터는 다 셋째로 넣으시면 돼요. 뭐 다섯째 인정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셋째 이후부터는 금액이 똑같아요. 아, 요거는 20세 이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이거에 맞으면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도 70세 넘을 때에는 경로우대에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60세 넘었으니까 60세 이상 잡는 거고. 요거는 여기만 차이예요. 예, 7살 안 됐다 그래서 이거 안 잡으시면 안 됩니다. 기본 공제는 되는 건데 무슨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해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시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5시에 그거 연말정산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또 시간 좀 드릴게요.